시를 통한 그릴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제가 이제 시를 통한 글읽기에서 시를 택한 이유는 시는 진짜 모든 글에서 수수께끼보다는 좀 길지만 가장 짧은 글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든 가도 간단하게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몇 장만 찢어가도 되고 이렇게 또 시도 자그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를 통해서 글을 읽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감동적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시를 택했는데 시를 읽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모비쾌관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자입니다. 다 아시죠? 이걸 가지고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질문을 각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질문을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질문을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진짜 못해요. 학생들도 안 해요. 물어보면 예? 아니 거기다가 쓰시라고. 뭐야?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답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써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이 질문을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안 되고 있어서 기자들도 질문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지금 호주에서 지금 이 방법을 써가지고 초등학생들한테 계속 1년 내내 질문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얘네들은 이제 앞으로 10여 년 지나면 우리 한국 사람이 도저히 못 따라갈 정도로의 그런 지적 능력을 갖게 됩니다. 질문할 줄 모르면 지식이 안 생겨요. 그래서 겨우 이제 지식 생긴다라는 게 뭐냐, 강제로 외우게 해서 생기는 건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제 더 이상 한국의 발전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 만들기를 계속 하셔야 합니다. 질문을 한번 쭉 한 1분간 만들어 보세요. 1, 2분간. 이 질문은 이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질문만 많이 만드시면 돼요. 전혀 엉뚱한 것을 해도 돼요. 모비쾌관 하면 뭐 디즈니에 나오는 뭐 어떤 뭔가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머릿속으로. 그렇게 해서 이 질문 만들기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질문 만들기를 이렇게 하시면 잠깐만요. 이렇게 질문을 만들 수 있어요. 모비쾌관 여기서 그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만드시는데 이렇게 전혀 상관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제 한 10여 분간이나 이렇게 이제 집에서 만들어 본 거예요. 모비쾌관이 뭐지? 소설 제목인가? 건물 이름인가? 실제로 있는 건가? 모비회가 모이는 관이니까 모비회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또 이제 모빅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이트클럽 이름인가? 음식점? 무엇을 믿는 모임인가? 종교단체인가? 실흥 종교인가? 교주는 누군가? 교리는 뭔가?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보는 겁니다. 줄임말은 무엇인가? 뭘 줄인 건가? 이런 뜻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습관화 시켜야 돼요. 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보실 때에 계속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런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이 왜 이런 질문을 하라고 하는지 잠시 또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하셔야 여기 보면 이제 모빅에 대해서 이제 이게 알게 돼요. 모빅이 모디빅의 준말이구나를 어디서 이제 알게 됐으면 또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모디빅이 백경인데, 그럼 백경은, 이게 백경? 그 경의 단위가 업 다음에 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경? 뭐 이렇게 숫자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 고래를 잡는 거니까, 이것이 모디빅이 줄어서 모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래를 잡는 것이니까 이 모빅회는 고래를 잡는 회가 모인 것이냐. 아니 뭐 그래서 어부들의 단체인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이 습관화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더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질문을 만든 다음에 이제 자료를 찾아보겠죠. 그러면 이제 비트모빅이라는 것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비트모빅 하면 이제 비트모빅은 무엇인가? 가 되겠죠. 아까처럼 비트와 모빅이 합쳐진 것이다. 비트가 왜 합쳐졌을까? 비트는 뭔가? 한번 이제 비트코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과 비트모빅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습관화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철학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모빅회관 대신에 세계의 본질이라든가, 세계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이게 철학이 되는 겁니다. 세계가 뭐지? 뭘로 세계가 구성되고 있지?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물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왜 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뭐 등등등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이라고 하면 왜 불일까? 왜 물에서 불로 바꿨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철학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지성을 엄청나게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모빅이나 비트코인을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데까지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이 답이 없는 질문도 괜찮고 엉뚱한 질문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질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1980 몇 년에 공부가 쉬웠어요라는 그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책 그때 당시 안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사서 다 봤을 거예요. 그 사람이 삼수하면서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반에서 한 30몇 등? 요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반에서입니다. 당시에 한 반은 60명이 넘습니다. 30몇 등 했던 사람이 서울대 간다는 건 기적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서울대를 간 그 수기를 쓴 게 공부가 쉬웠어요인데 그걸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24시간 생각을 해요. 공부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차를 타고 가면서도 안 쉬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옆에 차가 딱 지나가면 그 번호판을 보고 곱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 풀리는 문제, 수학 문제가 있으면 외워버리고 길 가면서 계속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서울대 황농문 박사님이 계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새로운 몰입법을 쓰신, 몰입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 몰입법입니다, 이게. 계속 몰입을 해서 황농문 박사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재료공학에서 풀지 못하는 난제 6가지 중에서 2개를 푸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냐?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또 책 이렇게 보고, 그래서 또 거기서 기반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황농문 박사님 밑에서 이 질문하는 법, 이걸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지금 사회 나가서 어느 회사든지 가서 해결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쉽게 몰입하는 방법이 수학을 그분은 제시하고 있지만 저는 국어 선생이었기 때문에 시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철학하는 방법이다. 이걸 몸에 익히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60 넘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절대 나이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생각하는 거는요, 습관인 거지, 나이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그리움을 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뭐냐. 시는 그 어려운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용학이라는 그 시인이 썼습니다. 그 맨 앞장에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국어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오는가 저겐 한방눈이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인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이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들은 이러한 밤에 어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것, 차마 그리운 것.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이 내리는가. 어려운 부분 있습니까? 여기 굉장히 짧은 시지만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워하는 것은 북쪽에 있다라는 것. 그죠? 그리고 험한 벼랑을 지나서 가는 것이고 거기에 누가 있냐? 너가 있어요.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 그죠? 너를 있어요. 거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밤에? 잉크병이 얼어들은 이러한 밤에. 잉크병이 올 정도면 몹시 추운 겨울이죠. 그때 어쩌자고 잠을 깨요. 잠 못 이루고 일어나서 자기 고향에 두고 온 너를 생각하는 그 그리움을 이렇게 표현한 시입니다. 아주 짧으면서도 그리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게 금방 우리 마음에 들어오죠. 더 쉬운 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함석헌은 굉장히 유명한 사상가죠. CR 사상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나라로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만이하고 이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건에 벌어지는 시간 인명대에서 사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가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우리의 사역자에서 다 죽어도 너희 사는 짓을 위해 저만한 살려거라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제 너날 이 세상을 먹고 떠나야 돼. 저 하나 있으니 하며 잉긋이 웃고 그를 향해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천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를 하는 세상의 생각에 마지막으로 눈치에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함석헌 선생이 그대의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내용인데 질문할 게 하나도 없죠. 그냥 뭐 다 이렇게 읽으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시가 이런 감동, 또 그런 사람을 나는 가졌는가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시 읽기를 통한 글 읽기 제가 얘기할 이유가 없죠. 다 알면.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쉬운 시라도 자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마음에 감동이 있을 겁니다. 이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자의 생활란. 자, 공자의 생활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꽃이 열매 상부에 피었을 때 너는 중넘기 장난을 한다. 나는 발산한 형상을 구하였으나 그것은 작전 같은 것이기에 어려웠다. 국수, 이태리어로는 마카로니라고 먹기 쉬운 것은 나의 반란성일까? 동무여, 이제 나는 바로 보마.
사물과 사물의 생리와 사물의 수량과 한도와 사물의 우매와 사물의 명석성을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응?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런 시를 읽으셔야 합니다. 이런 시를 읽을 때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황홍문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수학을 통해서 이 논리력을 개발하고 해결책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근데 수학을 하든 뭘 하든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답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답을.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답이 틀렸어도 계속 찾아야 합니다. 황농문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답을 넘겨보지 않고 푸는 사람, 계속 생각해서 푸는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하든 잘한다고 합니다. 답을 보는 순간 사고가 멈춰요. 생각이 딱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답을 찾는, 그러니까 답을 찾는 건 해야 되지만 내 생각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속에서 자꾸 찾으려고 해야지 남한테 답을 자꾸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남한테.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어느 정도가 되면 절대 남에게 답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내 생각이 딱 멈춥니다. 그 자리에서. 아까처럼 질문을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2번입니다. 그죠?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뭐가 생기냐? 더 이상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 시도 사람이 쓴 거예요. 사람이. 그죠? 사람이 쓴 겁니다. 근데 나도 사람이고 그 사람도 사람일 뿐이에요. 그죠? 시간이 걸릴 뿐이지 다 풀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절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는 그래서 답을 남한테 의존하는 순간 생각은 멈추고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지식 하나만 늘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혼자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혼자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하라고 하면 이제 문제죠. 이제 제목이 공자의 생활란인데, 공자의 생활란입니다. 근데 이 시가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혀요. 어디서 괴롭히냐 하면 이 첫 부분에 꽃이 열매의 상부에 피었을 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꽃이 열매 위에, 상부는 윗부분이거든요. 위에 피었을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도시에서 자랐죠? 네,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디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해가 되고 안 되고 합니다. 근데 이걸 평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도시에서 자랐는지 지금 우리 고래밤님이 말씀하셨듯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말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맨 뒷장을 보시면, 맨 뒷장을 보세요. 맨 뒷장을 보시면 뭐 보이시죠? 보이시죠? 여기서도 잠시 한번 키겠습니다. 이거 호박꽃입니다. 열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이거 당연한 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매, 이 호박꽃뿐만이 아니죠. 요것도 호박꽃이고 벌이 찾아서 요거는 참외꽃입니다. 참외꽃. 열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열매 상부에 피었습니다. 가지도 이 보기 어려운데 아직 꽃 남아있죠? 있습니다. 이거 수박입니다. 근데 수박이 작게 보이네요. 수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게
그 꽃에 이렇게 단면도인데 어떤 때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죠? 수정할 때죠. 여기에 그 정자 인간으로 치면 동물로 치면 정자가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죠? 바로 꽃이 열매에 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알지를 못하고 맨날 사과나 배 이런 나무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꽃이 열매 상부에 피었다라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 당연한 것을 이제 소위 얘기해서 지식인들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첫 부분부터 해석을 어렵게 합니다. 첫 부분부터. 근데 제목이 공자의 생활란이잖아요. 그죠? 이거 뭐에 대해서 썼을까요? 전체가. 생활에 대해서 썼습니다. 생활. 제목은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리움, 이렇게 했죠. 그리움도 잘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어쩌란 말이냐, 잘 기억이 안 나네. 님은 무태 계시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했는데, 제목이 그리움이에요. 그럼 파도가 뭐겠어요? 그리움이죠.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줍니다, 시인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배우기를 시가 되게 어렵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떠올리지를 못해요. 선생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떠올리지 못하고 그냥 창고세에 있는 대로만 가르칩니다. 자, 바로 이때입니다. 공자의 생활란. 생활이 시작된 때입니다. 꽃이 열매 상부에 피었을 때. 너는 줄넘기 장난을 한다. 그랬어요. 여기 장난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써있죠. 그죠? 이제 이거는 이제 해설이 조금 필요한데, 요 사전 찾아보면 2번에 장난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놀이하다. 그때의 장난감의 장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썼느냐? 이 김수영이라는 분은 1921년에 태어나서 일제 강점기 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때 본 책들이 다 일본 책이에요. 일본에서는 장난이라고 안 쓰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장난을 해요. 이제 나는 발산한 형상을 구하였으나 어렵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발산한 형상이 무엇인가? 근데 뭐가 빠졌어요? 무엇에 대해 발산한 형상을 구했냐? 생략이 돼 있습니다. 시가 어려운 건요, 딴 거 없습니다. 생략을 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생략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는 나만 즐기려고 쓴 게 아니에요. 그죠? 거의 모든 글은 상대방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면 그 글은 실패한 겁니다. 그죠?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생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겁을 먹어요. 안 그렇습니다. 그럼 생략한 걸 집어넣으면 됩니다. 나는 무엇에 발산한 형상을 구해왔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는 것이에요. 무엇? 생략.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있었죠.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여기 3번 기초를 중요하게 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기초. 시의 기초는 바로 생략과 비유입니다. 생략과 비유예요. 이 시라는 것은 가장 짧게 내 감정과 사상을 운율은 리듬이에요. 리듬감 있는 말로 표현하는 문학입니다. 압축해서. 그럼 짧게 만들려면 바로 압축을 해야 되는데 그 압축이 생략과 비유입니다.
그래서 생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생략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생각할 때만 생략합니다. 그죠? 네. 그러면 아까 그 글에서 뭐가 생략이 되어 있을까요? 뭐가? 여기. 나는 꽃이 발산한 형상을 구하였으란지 아니면 열매의 발산한 형상을 구하였으란지 어떤 것일까요? 꽃이라고 한다면 어렵다라는 말이 안 통합니다. 꽃은 열매가 맺은 상태에서 발산할 수가 없어요. 시들어 떨어질 뿐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뭐냐? 열매예요. 열매가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죠? 근데 제목이 생활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점점점 부유해지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서 이렇게 모이고 이런 것들이 생활을 부유하게 만드시려는 거죠. 그게 어렵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냐 하면 국수, 이태리어로는 마카로니라고 한다.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외국말로는 마카로니라고 하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결국은 국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먹기 쉬운 것은 국수가 우리는 이제 지금 웬만큼 사니까 먹기 쉽고 기호식품으로 생각하지만 여기 이제 5, 60대 되신 분들은 국수는 가난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죠? 네. 그 가난한 것을 먹기 쉬운, 아까 생활난이라고 했었잖아요? 생활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래서 국수를 먹고 있는데 이걸 마카로니라고 얘기해 봤자 결국은 국수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 국수 먹는 걸 수용합니다. 그것이 나의 반란성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까 열매를 이렇게 발산하는 형상을 구하고 작전도 짜고 막 그랬는데 내가 해보니까 어려워. 그냥 나 가난하게 살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나의 반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무한테. 이제 바로 보마. 어떻게?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말이,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요 말이 공자가 조문도 아침에 도를 들으면 석사가이라.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동무요 요 부분이 공자의 말이기 때문에 공자의 생활란이라고 쓴 겁니다. 자기를 공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처음부터 뜻이 굉장하죠,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죽어도 좋다가 아니라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완전히 단정적으로 자신의 각오를 그렇게 강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뭘 바로 보냐?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활의 발산한 형상을 구할 수 없지만, 생활이라는 게 무엇이다. 이걸 나는, 탐구하겠다. 그리고 죽겠다. 이런 각오를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사람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폭포. 참 이것도 명작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폭포.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역시 이제 폭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 중에 뭔가 이상한 거 없으십니까? 이상한 거 없으세요? 여기. 나타나는 말들이 나타는 이제 나태함입니다. 예. 또 이상한 거. 그렇죠. 높이도 폭도 없으면 폭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참고서에서는 역설. 모순이니까 높이도 폭도 없는데 어떻게 폭포냐? 폭포가 떨어진다. 폭포로 주어를 폭포로 보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하고서 해설을 못해요. 해설을 못해요. 그럼 여기 의문을 가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면 끝까지 알 때까지 질문하고 파야 됩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어떤 데로 돌아가냐? 기초를 중요하게 생각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시를 전부 이렇게 읽고 해석하면서 결국 깨달은 게 기초 속에 다 있었구나. 아까 시가 기초가 뭐라고 그랬었죠? 감정과 사상을 운율 있는 말로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함축이라는 것은 압축을 시킨 겁니다. 그 함축을 할 수 있는 것, 짧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생략과 비유라고 그랬어요. 비유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직유와 은유를 많이 쓰이는데, 바로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슨 공부를 하든 간에 교과서, 특히 그 중학교 교과서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수학자라는 제 지인이 얘기하는데 중학교 교과서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제대로 익히면 고등학교 거 다 풀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가르칠 때 중학교 교과서부터 가르쳤어요. 가르치는데 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풀어.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더 생각해봐. 더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어요. 압축하는 데는 생략. 아까 생략하는 거는 공제생활란에서 보여줬죠? 그죠?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시면 찾아집니다. 다 인간이 만든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비유를 보겠습니다. 비유를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죠? 어디가 비유일까요? 그렇죠. 고매한 정신처럼. 양, 듯 붙으면 뭐가 된다고 그러죠? 직유라고 그러죠. 이걸 안 붙이고 비유를 하면 은유. 은유는 숨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직접 보여주잖아. 이게 비유야 하고 고매한 정신처럼.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국어에서 배울 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원관념이라고 그러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도와주는 걸 보조관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유는 보조관념으로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매한 정신처럼은 뭔가의 보조관념이에요. 뭐에 대한 보조관념이겠어요? 폭포. 그죠? 폭포에 대한 보조관념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다 멈췄습니다. 저는 더 생각했어요. 기초가 중요한데 기초에서는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으로 이루어졌는데 보조관념은 도와주는 거니까 원관념보다 더 추상적이겠어요? 아니면 더 구체적이겠어요? 어떤 것이어야겠습니다. 자, 사과 같은 내 얼굴 볼 때 사과가 나오죠? 같은, 그죠? 내 얼굴 나오죠? 내 얼굴이 구체적이에요? 사과가 더 구체적이에요? 왜 그렇죠? 내 얼굴은 몰라, 사람들이. 그죠?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모르는 내 얼굴을 사과라는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사과의 특징. 발그스름하고 윤기가 나고 향기도 좋고 그런 특징들로 이렇게 내 얼굴을
알려주잖아요. 그게 보조관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것과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잘 보시면, 폭포가 원관념이라고 그러고, 고매한 정신처럼 철험이 보조관념이라고 그랬는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것이. 하면, 고매한 정신이 구체적이에요? 아니면 더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뭔가 바뀌어 있죠. 예. 여기까지 사람들이 안 나갑니다. 계속 생각을 안 하니까. 그리고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모르니까. 이걸 바꾸면 됩니다. 바꾸면. 이 시는 고매한 정신에 대해서 쓰고 있는 시입니다. 폭포라는 보조관념을 통해서 고매한 정신은 이런 거야 하고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매한 정신은 높이가 있어요? 폭이 있어요? 그런데 뭐 합니까? 폭포처럼 나에게 떨어져서 나를 바꿔놓는 거죠.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생각 계속하셔야 합니다. 생각 계속하셔야 합니다. 이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비트 모비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도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기초 사람들은요,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중물론설 10번, 20번 읽으셔야 합니다. 그 안에 이미 탈중앙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계속 읽으시고 또 읽으셔야 합니다. 안다고 생각할 때 또 읽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읽으셔야 해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했던 운동이 있다가 요새 안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한 동작을 30만 번 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30만 번도 안 하고, 한 10,000번쯤 하다가 다른 동작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막 질문만 합니다. 근데 30만 번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30만 번을 하면, 그 안에 담긴 뜻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동작이 그거의 변형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조금씩 변형한 겁니다, 다. 그래서 기초를, 다시 얘기하지만,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초. 그래서 계속 보세요. 알아도 보고, 시간 날 때마다 보고, 그렇게 해서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진달래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소월 님이, 본명은 김정식이십니다. 김정식이신 분이 얼마나 시를 잘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역겨워 하실 때에는 말없이 우리 눈에 띄우라. 은근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하실 길에 뿌리오리라. 다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곳을 사돈이 지어갈고 하시옵소서. 우리가 역겨워 하실 때에는 수고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라. 이 지려밟고는 가볍게 눌러밟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역설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설명을 안 합니다. 참고서에서도 설명을 안 하고요. 선생님들도 설명 안 합니다. 그 교과서의 특징은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간다. 아는 척하고 넘어간다. 이제 그것이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 주제에 이별의 정환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별의 정환. 헤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리고 눈물 안 흘린다고도 해요. 슬픔도 나타나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을 품었어요. 어떤 의문을 품었냐 하면, 여기 이제 쭉 보시면, 언제 간다고요? 역겨워할 때 간다고요.
가실 때에는, 애는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갔습니다. 그죠? 한은 어느 때 생기는 거예요? 한은, 정한은 감정에 생긴 한이에요. 그죠? 한은 어느 때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생겨요? 벌어진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벌어진 다음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별의 정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분명히 때에는이라고 얘기를 해서 안 가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 보내주겠다고 그래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저도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이 영변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변이에요. 이게 북한에서 핵실험하는 곳이야. 그렇구나. 거기에 이제 약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진달래가 굉장히 유명하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뿌리인데요. 근데 이걸 이제 참고서에서는 산화공덕이라고 가리켜요. 산화는 꽃을 뿌려서 덕을 만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럼 보낼 때 님 앞에 뿌리는 게 덕을 쌓기 위해서 뿌리는 건가?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조금 그 식자라, 이 지식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식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비슷한 거가 있네, 어디서. 불경에 이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행차를 하시면, 그 앞에 막 꽃을 뿌려요. 그리고 성경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무슨 나무지? 그 나무와 세마포 이렇게 막 이 옷에 걸쳤던 거, 이런 걸 다 앞에 깔아놓습니다. 앞에 깔아놓습니다. 그걸 이제 산화공덕이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을 이제 축하하면서 덕을 쌓는 거라는데, 이게 말이 되나? 그래요. 근데 이제 가시는 걸음 노인 그 것을 사뿐히 지려밟고, 사뿐히 밟고, 지려밟고는 짓밟고, 짓무르게 밟고, 이런 뜻이에요. 두 단어가 서로 반대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는 대입법이라고 그러고, 쉽게는 모순, 역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진짜 역설일까요? 여러분 진달래꽃 다 보셨죠? 만져도 보셨죠? 어때요? 너무 여려서 살짝만 건드려도 짓물릅니다. 손으로 이렇게만 해도 짓물러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사뿐히 가시옵소서예요. 마음을 어떻게 보내고 싶다? 님이 가볍게 가고 싶더라. 그래서 꽃까지 뿌리는 거예요. 그럼 역설일까, 이게? 요거는 사뿐히는 님의 저것이고, 지려지는 것은 꽃이에요. 그죠? 진달래 꽃이에요. 나부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자, 사뿐히 가게 하려면 눈물을 흘리게 해야 되겠어요? 흘리지 말게 해야 됩니까? 흘려야 됩니까? 내가. 안 흘려야죠. 있는 그대로 쓴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다가 산화공덕, 역설, 반어, 반대로 썼다고 이렇게, 이렇게 가리킵니다. 반어라고. 이거는 왜 이렇게 가리키냐 하면, 이거를 맨 처음에 해설한 사람이 이별이면 슬프다. 이런 생각에 딱 사로잡힌 거예요. 슬픈데 이렇게 얘기한 건 다 반어로 얘기하고 거꾸로 얘기한 거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를 한마디 한마디 다 따지면서 의문을 갖고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가볍게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꽃을 뿌리고 눈물 흘리지 않고 그렇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별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별시의 자세. 그럼 왜 진달래꽃일까? 이제 여기는 알아낼 수가 없지만 계속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진달래꽃을 소재로 삼았을까? 계속 찾다 보면, 질문하고 하면, 진달래꽃을 한자로 두견화라고 그래요. 두견새가 있죠. 그죠? 두견새로 인해서 생긴 꽃이라 해서 두견화라고 합니다.
두견새는 우리가 그 많이 알고 있듯이 그 우렁각시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우렁각시가 둘이 잘 살았다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다른 본에서는 이 고을 사또나 이런 벼슬 높은 사람이 우렁각시를 뺏어갑니다. 뺏어가니까 그 우렁각시를 뺏긴 그 신랑이 찾아가요. 계속 찾아서 이렇게 기웃거리니까 아예 그 안 보이는 저 구석진 데다가 집어넣어서 이 신랑이 슬픔에 견디지 못해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생긴 새가 우리나라의 이 민가신앙에는 사람이 죽으면 새로 바뀐다고 그래요. 그 천상병 씨가 나는 죽어 새가 되리 이렇게 새로 바뀝니다. 그 새가 바로 두견새예요. 두견새. 그래가지고 새가 돼서 이렇게 님을 만나러 가고 그 님을 봐서 막 두견두견 우는데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결국 부르다 죽습니다. 원래 진달래꽃이 흰색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피를 토해가지고 붉은색이 됐다 해서 진달래꽃, 두견화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다른 편에는 두견새가 떨어져 죽은 자리에서 솟아나와서 진달래꽃이 되었다 해서 이것은 뭐냐? 끝없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끝없는 사랑. 당신이 정말 내가 싫어서 가신다면 고이 보내드리겠다. 당신은 사뿐히 가지만 그 밑에 깔아놓은 나의 사랑은 이게 진물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이런 해석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감동적이에요. 엄청 감동적이에요. 이제 마지막 시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시 해도 될까요? 이 산유화입니다. 김소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오는 작은 새로 꽃이 좋아 산에서 상하네. 산에는 꽃이네, 꽃이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네. 예. 이거를 통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 봐라. 선입관을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근데 선입관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입관이 없으면 우리가 행동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고 있는 관습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질문을 하시고 질문하면서도 내게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태민 선생님과 몇 년간 공부했던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과학적 사고라고 합니다. 과학적 사고는요, 새로운 사실, 더 확실한 사실이 나타나면 그 전에 갖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 선입관을 가지면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도 못 보고 그리고 다 왜곡시킵니다. 왜곡시키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비트맥시들이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것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질문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에서 맞는지 틀리는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항상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봐라. 아까 우리가 공자의 생활란에서도 꽃이 열매 상부에 피었을 때 있는 그대로 자꾸 봐야 돼.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건 사실인가? 계속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산유화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소월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가장 뛰어난 작품입니다. 어떤 점에서 뛰어나냐면 운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꽃이 지네,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그죠? 운율이 정말 살아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김소월의 착상이 대단하십니다. 왜 그러냐? 이게 본래 쓰려면요, 산에는 꽃이 피고 지네. 이렇게 써야죠. 그죠? 근데 피는 것과 지는 것을 딱 분리시켜서, 이렇게 표현할 줄 안다는 거.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범 여름 없이 꽃이, 근데 여기서 좀 어떠세요? 갈자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가을. 왜 가을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여름 다음에 가을이 생각나야 되죠. 꽃은 봄서부터 가을까지 펴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겨울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죠? 겨울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게 봄, 여름, 가을 없이 하면 그 다음에 겨울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갈봄, 여름 없이 하면 겨울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죠? 그리고 가을을 가는 봄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꽃이 피고 지금 계속 변화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리적입니다. 김소월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 피어있네. 산에서 오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느라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산에서 사는 거는 새입니까? 납니까? 꽃입니까? 셋 다 산에 산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김동인이라는 소설가 아시죠? 감자, 배따라기, 그것을 이 잡지에서 저만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뒷사람이 저만치가 거리감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계속 더합니다. 그래서 저만치, 꽃이 있고 저만치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산 밖에 있다까지도 생각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산 밖에 있는 내가 있고 산 안에는 새와 꽃이 있잖아요. 그러면 꽃이 좋아 산에서 산 아래는 누가 한 말이에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산대요. 누가 한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이에요? 작은 새가 한 말이에요? 새가 한 말이 되죠?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나와 산과를 이렇게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서 더 똑똑한 사람들은 자연과 분리된 현대인의 모습, 또 이렇게까지 이제 막 이야기를 확대시킵니다. 잘 보십시오. 저만치가 거리감을 나타내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저는 혼자서 피어있는 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피어 있습니다. 산에 꽃이 피는데 혼자서 피어 있어요. 옆에 누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있긴 있어요. 근데 꽃과의 거리가 있어요. 그죠? 나는 바라는 보고 꽃은 혼자서 핍니다. 보던 안 보던 상관없이 그냥 핍니다. 인간이 꽃을 피울 때가 가장 삶의 절정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보던 안 보던 남하고 상관없이 혼자 피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산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서 피어있네 해서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그래서 내가 작은 새를 부른 겁니다. 그죠? 부르면 나하고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죠. 내가 산 밖에 있으면 나하고 거리가, 작은 새가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멀죠. 이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새하고 같이 있고 새도 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한테 자기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산홀 안에서 뭐뭐 가노라 삼각사나 노라. 자기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작은 새가 얘기했다고 보는 이유는 산호라네의 네 사이에 하나가 생략됐다고 보는 거예요. 산호라 하네. 뭐 이렇게 마치 작은 새의 말을 전달하듯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나는 저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뭐하네도 노라네도 그냥 1인칭이 쓰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그런 겁니다. 자기가 산에 사는 이유는 이 홀로 누가 보든 안 보든 홀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계속 실천해서 한 그 꽃이 좋았어. 나는 산에서 산다. 그럼 그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자기도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정말 내용상도 어마어마한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맨 밑에 보시면 제가 이제 그 해설 붙였죠? 이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보통으로 하는 해설입니다. 다른 사람은 여기서 외로움을 느끼고 자연과의 거리감을 느끼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는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이러면서 이제 이 시를 마칩니다. 그래서 이제 운율적이나 형태적이나 내용상 너무 훌륭한 시이기 때문에 저는 김소월의 산유화가 김소월 시 중에서 최고가 하는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유화는 이런 꽃이 있는 게 아니라 산에서 피는 모든 꽃의 총칭입니다. 네. 산유화라는 특정한 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입니다. 제가 이 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요거 질문하시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입니다. 그죠? 그 사람도 머리가 있고 나도 머리가 있는 겁니다. 다만 나는 질문하고 생각하는 걸 조금 게을리했을 뿐입니다. 그죠? 그리고 빨리 따라가려면 기초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대부분 그냥 휙 지나갑니다. 근데 자꾸 생각하면 결국은 그 안에 다 들어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시려고 애를 쓰시고 선입관을 갖고 자꾸 이렇게 보지 않는 것을 하신다면 아마 시를 통한 글읽기가 완전히 완성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말을 충분히 빨리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